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그 두 번째 시간인 제2장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전체 28장 중에서 오늘은 제2장 삼국시대이며 주요 인물로는 광개토 대왕이 됩니다. 한국사 연표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한국사 시대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중국에서는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지로 잘 알고 있는 위촉오로 나눠진 삼국시대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도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삼국시대의 혼란이 끝나가면서 남북조 시대가 이어지고 이 남북조를 통일하고 수나라가 통일된 왕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에는 삼국시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는데 크게 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눕니다. 선사시대라 하면 문헌상으로 정확히 알 수 없고 고고학적인 방법이나 유물 등을 통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시대. 그래서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때가 선사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사시대는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 역사책이 존재했고 그 역사책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바로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역사책이 됩니다. 삼국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1145년 고려 인종 23년에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1145년은 고려 중기 정도 해당되는데 삼국시대가 마무리되고 거의 5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삼국시대의 기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배경은 그 당시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고려시대가 상당히 민심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종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삼국사기 책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한 정사가 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사관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은 신라의 건국에서 시작되며 유교적인 사관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적 사관이라 하면 유학자들에게는 중화사상이라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다른 주변 지역은 모두가 오랑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화사상이라는 사관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삼국유사는 성려 1년이 지은 책인데 그 시기를 보면은 1281년입니다. 이때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면서 민족적인 큰 순환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민족적 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적 자주성을 고취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것은 왕명을 받아서 정부에서 기록한 정식적인 정사가 아니라 개인이 기록한 야사입니다. 민족적이며 자주적인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국사기는 신라의 건국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삼국유사는 고조선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국유사에는 당군 이야기가 나오고 불교라든가 설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똑같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삼국사기 사전입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에서 쓰여졌다고 했는데 유교는 컨퓨시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맹사상이라고도 하죠. 이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즉 기원전 700년에서 403년경에 공자가 체계한 사상인 유학의 학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지수나 중국 고대 통치자의 인문과 덕, 군사교육을 강조하는 공자의 윤리적인 체계가 되겠습니다. 공자를 라틴말로 이야기할 때 컨퓨시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자를 가리키는 라틴에서 비롯된 컨퓨시아니즘이 바로 유교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공맹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인 사관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조는 누구인지, 그 각 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그 시조가 주몽입니다. 또는 동명성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주몽은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난생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도는 최초로 쫄본성이었다가 나중에 국내성으로 옮기고 장수왕 때 427년경에 평양으로 그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가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온조왕은 지금의 한강 유역에 있는 위례성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공주에 해당되는 웅진, 지금의 부여에 해당되는 사비의 그 수도를 옮겼습니다. 백제는 660년경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경에 건국이 되어졌고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우리나라 박씨가 많은데 박씨의 시조는 대부분 박혁거세입니다. 이 박혁거세도 역시 난생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알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신라는 나당연합군을 구성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며 그 이후로 통일신라를 지속해서 이어가다가 935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신라가 존속한 기간은 992년, 거의 1000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라를 말하기를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지속된 기간이 거의 1000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1000년 정도로 지속한 왕조들은 굉장히 드문데 신라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각 삼국시대별로 전성기가 언제냐를 따져보면 4세기경에는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 건초고 왕의 말년에서 건수구 왕의 원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백제는 그 국정을 한강 북쪽까지 확장을 하고 나라가 굉장히 융성한 시기가 됩니다. 그 이후로 백제는 다소 축소되고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장수왕 때 그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하 정책을 실시해서 백제를 한강 이남으로 밀어내고 한반도의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476년 고구려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6세기경에 들어서는 신라가 전성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진흥왕 37년에 보면은 그 국정을 굉장히 넓혀서 북쪽으로 지금의 한강도 지방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국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흥왕 숭수비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 5, 6세기를 거쳐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으로 그 전성기가 이어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구려 시대 이야기인데 고구려 시대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장수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수왕은 98세까지 생존하였습니다. 거의 10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장수한 왕이다. 그래서 장수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며 고구려 20대 왕이 됩니다. 이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압록강 근방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광개토 대왕비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위촉의 혼란된 시기를 거쳐서 남북조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더 이상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는 한반도 내에서 남하 정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00여 년간의 도읍지였던 만주의 국내성을 떠나 그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수상교통의 요지인 평양은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 민감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구려는 백제 500년 돕지 한양 근방을 점령하고 금강유역까지 그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구려 700년 역사상 최대 영토를 구축했으며 고구려 최대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이 장수왕의 아버지가 바로 광개토 대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정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17세에 등극해서 아주 젊은 나이인 38세에 돌아갔었습니다. 이분은 장수왕의 아버지이며 제19대 군주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 경평 안호 태왕,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광개토 대왕 또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그러죠. 이 이름에서 바로 이분의 업적을 대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니까 이 뜻은 뭐죠? 땅을 넓혔다라는 거죠. 광개토 대왕의 생전의 정식 명칭은 영락대왕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라는 것은 아시아의 군주 국가에서 사용됐던 일종의 달력으로서 군주의 치세 연차를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광개토, 땅을 크게 넓힌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영토는 광개토 대왕 때 크게 확장되었고 그의 아들인 장수왕 때 최대로 확장되어서 고구려 최대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당시 수도 국내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영토를 넓혔던 것입니다. 이 국내성 근방에 광개토 대왕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이 바로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396년에는 백제를 공격해서 북쪽 10개의 성을 함락하고 한강 이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400년경에 백제와 왜가 동맹을 맺어서 신라를 공격했는데 공격받은 신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5만의 군사를 보내 왜병을 물리치고 이후에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410년경에는 동해를 통합하고 북쪽으로는 부여와 숙신을 공격해서 송화강 일대를 장악하고 서북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해서 요동 지방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동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하의 서쪽이 바로 요서고 요하의 동쪽이 요동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동반도가 되겠죠. 조선시대 건국사를 이야기할 때 위화도 해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동을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요동이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서는 바로 이 지역이고 요동은 이쪽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은 이 압록강 근방에서 발견된 거대한 돌로 된 비석인데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이 사람을 보면 이 비석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 광개토 왕릉비를 세운 사람은 414년경에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6.39m, 4변에 걸쳐서 1775자가 화강암에 고구려의 역사와 광개토왕의 업적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면 광개토 왕릉비가 왜 중요하냐? 고구려가 스스로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국사기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기록한 삼국시대의 역사인데 삼국시대가 끝난 이후 거의 500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삼국사기보다 거의 730년이나 앞서 기록된 역사이고 거의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인이 자신들의 문장으로 쓴 유일한 고구려 기록이 되겠고 고구려사의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으로부터 광개토 대왕에 이르기까지의 왕의 계보를 기록해 놓았고 영토 확장을 중심으로 한 광개토의 업적을 이 비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888년에 일본인 학자 요코이 다다나오가 비문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개토 왕릉비 탁본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부 글자가 훼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로는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즉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나 일본 부설, 즉 왜가 4세기 중엽에 가야 지역을 정벌해 임나 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학설인데, 이것은 일제가 그들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식민사관의 산물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이용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훼손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석영이라는 분이 해석하기로는 왜가 신묘년에 건너왔다.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이거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즉 왜가 침공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신라로 하여금 고구려의 신민을 삼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된 광개토 대왕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국광성 광개토 경평안호 태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왕의 은택은 하늘까지 적시고 위문은 온 세상에 걸치셨다. 왕이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왕이 내모를 썰어 없으니 백성이 그 생업을 평안히 하였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윤택하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하늘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않아 39살 412년의 세상을 버리고 떠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언제 왕위에 올라서 언제 세상을 떠났다.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기록이 이 광개토 왕릉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음모인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이 이것이 우리의 역사인지 중국의 역사인지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이러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구려사를 왜곡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삼국시의 역사와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입니다. 다음 시간에 주인공은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